가거라. 돌개는 달렸습니다. 조총 소리가 어둠을 찢었고 흰 털 위로 불꽃이 스쳤습니다. 병사들이 고함을 질렀고 포위망이 좁혀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알보다 낮게, 횃불보다 빠르게. 임진왜란, 왜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능선 위, 물도 없고 화살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 25명. 한 남자가 마지막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편지 한 장, 그리고 개 한 마리. 25명의 목숨이 4개의 발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개는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살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능선 위로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덕수의 귀에 들려오는 건 비명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죠. 눈앞에서 의병 하나가 왜군의 창에 찔려 쓰러졌고 그 옆에 또 다른 의병이 이를 악물며 낫을 휘둘렀습니다. 능선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는 왜군의 수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나라. 능선 꼭대기까지 올라가. 덕수가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위엄보다 절박함이 먼저 실려 있었어요. 의병들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한 발 한 발 능선 위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미끄러웠고 누군가는 넘어지면서도 손에 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건 그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전라도 해안마을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이 산줄기는 의병들이 왜군의 눈을 피해 이동하던 길목이었습니다. 덕수가 이끄는 30여 명의 의병은 능선을 타고 내륙 쪽으로 빠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안개가 걷히자 능선 아래 계곡에 왜군 100여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처 우회할 틈도 없이 왜군의 척후가 의병을 발견했고 그때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30여 명이 100여 명을 상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며 그런대로 버텼습니다. 덕수는 사냥꾼 출신답게 바위 뒤와 나무 사이를 이용해 의병들을 배치했고 한동안은 왜군도 쉽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20대씩은 있던 것이 반나절 만에 5대로 줄었습니다. 돌을 굴려도 왜군은 대형을 바꿔가며 밀고 올라왔고 능선의 폭이 좁아질수록 의병들이 몸을 숨길 곳도 줄어들었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왼쪽 측면이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활을 쏘던 의병 셋이 왜군 조총에 쓰러졌습니다. 연기와 함께 터지는 굉음에 주변 의병들이 움찔했고 그 틈을 타 왜군 10명이 한꺼번에 능선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덕수가 직접 칼을 들고 달려가 겨우 막아냈지만 2명이 더 쓰러졌어요. 덕수의 왼팔 소매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장, 화살이 거의 없습니다. 동민이 외쳤습니다. 23밖에 안 된 젊은 얼굴에 핏빛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전통에는 화살이 3대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하나는 촉이 뭉그러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왜군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정면 공격을 줄이고 양쪽 측면으로 병력을 나눠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능선 아래 숲에서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좌우로 퍼져나갔습니다. 포위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사냥꾼으로 20년 넘게 산을 다닌 덕수였기에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남은 25명이 능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부상자를 부축하며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왜군이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빈틈도 없이 확실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바다 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긴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면서 능선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산 위까지 올라와 땀에 젖은 의병들의 몸을 식혔지만 그 바람이 가져오는 건 서늘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어둠이 오면 왜군은 횃불로 포위망을 만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의병들은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덕수가 우려한 대로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왜군은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오히려 가슴을 조여왔어요. 전투의 함성이 사라진 자리에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능선 아래 사방에서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개였던 불빛이 10개, 20개, 그 이상으로 늘어갔습니다. 동쪽 사면에서 시작된 불빛은 남쪽을 돌아 서쪽까지 이어졌고 북쪽 절벽 아래에서도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횃불의 고리가 능선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의병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고 칼자루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싸우느라 느끼지 못했던 배고픔과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물을 찾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져온 물통은 이미 바닥나 있었어요.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소금기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는 의병들에게 고향 마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모든 이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장, 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의병에 합류한 이후 줄곧 덕수의 곁을 지켜온 노인이었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에는 전투의 피로보다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물이 없소. 부상자들이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물 한 모금 줄 게 없어.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름산에서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사람은 쓰러지죠. 왜군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올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포위만 유지하면 시간이 그들 편이었어요. 덕수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병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25명의 목숨이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오. 어둠 속에서 함부로 내려갔다가는 전멸이요. 그 말에 의병들의 어깨가 한층 더 처졌습니다. 동민이 부상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옷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이마 위쪽을 스치듯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소매로 훔치며 동료들의 상처를 먼저 살폈어요. 그때였습니다. 능선 위쪽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칼을 쥔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고 활을 든 이는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의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고 덕수가 손을 들어 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덤불 사이로 빠져나온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털에 쫑긋 세운 귀, 검은 눈동자에 달빛이 비치는 개 한 마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쟁 전 마을 아랫동네 사냥꾼이 기르던 진돗개였어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그 개를 사람들은 돌개라 불렀습니다. 전쟁통의 주인을 잃고 산으로 올라간 뒤 가끔 마을 근처에서 모습을 보이곤 했지만 이 능선 위까지 올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능선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바람 냄새를 맡다가 앞발 사이에 주둥이를 묻었습니다. 의병 몇이 잠시 그 하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전에 평화로운 마을 기억이 스치는 듯 했지만 그 온기를 붙잡을 겨를은 없었습니다. 산 아래의 횃불이 여전히 능선을 둘러싸고 있었고 부상자의 신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돌개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짐승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왜군은 다시 올라올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횃불 사이의 간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선 위의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 동안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의병들의 얼굴 위로 여명이 번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는다는 것. 덕수는 밤새 횃불의 간격을 살피며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을 되풀이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위망 어디에도 빈틈이 보이지 않았죠. 날이 밝자 왜군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능선 아래에서 나무를 베는 소리,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책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포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지로 굳히려는 뜻이었습니다. 덕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상자 2명이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나머지도 갈증에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하루만 더 버티면 칼을 들 힘조차 남지 않을 겁니다. 포위망의 약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왜군이 어디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덕수의 시선이 동민에게 멈추었습니다. 의병들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빠른 놈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어부의 아들로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자랐고 산에 합류한 뒤로도 정찰 임무를 여러 번 해낸 적이 있었죠. 동민아, 덕수가 낮게 불렀습니다. 동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부상자들의 상처를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능선 동쪽 사면을 타고 내려가서 왜군 배치를 살펴라. 어디에 몇이나 있는지, 빠져나갈 틈이 있는지. 동민은 잠시 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어요. 왜군 한가운데를 혼자 지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동민은 짧게 대답하고 칼 하나만 허리에 찬 채 능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덤불 사이로 그의 등이 사라지자 의병들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노인이 덕수 옆에 와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젊은 것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소?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기도록 동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능선 위의 의병들은 아무 말 없이 동쪽 사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왜군에게 붙잡힌 건 아닌지, 이미 죽은 건 아닌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불안이 사람들의 얼굴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동쪽 사면 숲에서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의병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잡았습니다. 덤불을 해치고 나타난 것은 동민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내려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를 절며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모두 빠져 흙빛이었죠. 덕수가 달려가 동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민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군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넷이었는데 셋은 따돌렸는데 하나가 칼을 휘둘러서 동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덕수는 동민의 어깨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었습니다. 뼈까지 닿지는 않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군 배치는 받느냐? 동쪽과 북쪽에 주력이 몰려 있고 남쪽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남쪽도 최소 20명은 있었어요. 동민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민의 상처에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의병들이 동민에게 물 대신 이슬을 적신 천을 건넸고 동민은 고맙다는 말도 못한 채 그것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능선 아래에서 왜군의 움직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느긋하게 방책을 세우며 포위를 유지하던 왜군이 갑자기 대열을 좁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능선 위를 정확히 향해서요. 마치 의병들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발소리가 능선까지 울려 퍼졌어요. 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왜군은 올라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민이 돌아온 직후부터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우연이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병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하나둘 동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까지 동료의 귀환을 반기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침묵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 되어 능선 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동민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감싸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 바닥을 내려다보는 사람, 그 회피 속에 의심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덕수만이 아무런 표정 없이 능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칼자루 위에 얹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좁혀오는 왜군의 대열을 쫓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건 의병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드는 박씨였습니다. 저놈이 내려갔다 온 뒤로 외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들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요. 그 한마디에 능선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 묻은 얼굴 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찰대 넷을 만났는데 혼자 살아 돌아왔다고? 외놈들이 그냥 보내줄 리가 있겠소. 의병 두셋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 사람을 바꿔놓은 겁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웃집 아들뻘인 동민에게 밥을 나눠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동료를 잃고 굶주리고 포위당한 사람에게 남는 건 의심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신뢰보다 앞서는 순간이었죠. 동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순찰대가 칼을 휘둘러서 어깨를 막고 숲으로 도망친 겁니다. 하나를 뿌리치는데 온 힘을 썼어요.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민의 어깨에서 피가 스며 나온 천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상처가 진짜라 해도 그게 결백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상처를 입고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강노인이 덕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 결정을 내려야 하오. 저 젊은이가 정말 밀고를 했다면 우리 위치는 이미 넘어간 거요. 하지만 결백하다면 동료를 의심하는 꼴이 되는 거고. 덕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동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의 눈이었어요. 짐승의 흔적을 읽듯 동민의 표정, 몸짓, 상처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동민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거짓의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25명의 목숨을 걸 수는 없었어요. 묶어라. 덕수의 입에서 두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능선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어요. 동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동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결백하다면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믿는 것과 25명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나는 선택해야 한다. 동민을 소나무 줄기에 묶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밧줄을 감는 의병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어젯밤까지 동민에게 상처를 동염해 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밧줄이 한 바퀴 감길 때마다 동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동민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묶이면서도 눈은 덕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건 차라리 이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상황을, 덕수가 져야 할 무게를 이 23살짜리 젊은이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동민이 나무에 묶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 저를 믿지 못하는 거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덕수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본 건 사실입니다. 남쪽 포위가 가장 얇아요. 하지만 사람이 내려가면 외놈들 눈에 바로 띕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횃불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을 덕수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했어요. 밀고자로 의심받는 자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덕수는 고개를 돌렸고 동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능선 아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횃불 몇 개가 능선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군 정찰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덕수의 계산으로는 최소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왜군은 밤을 틈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올라온다. 준비해라. 덕수가 외쳤습니다. 의병들이 부랴부랴 무기를 잡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절망뿐이었어요. 남은 화살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이틀째 물 한 모금 못 마신 몸으로는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능선 아래에서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나무에 묶인 동민이 소리쳤습니다. 대장, 제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못 내려가도 짐승은 길을 압니다. 덕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민의 눈이 달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두려움도 원망도 아닌 무언가가 그 눈에 들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눈빛의 의미를 미처 읽기도 전에 능선 아래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군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횃불 불빛에 비친 갑옷이 숲 사이로 번뜩였어요. 의병들이 능선 가장자리에 엎드려 남은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살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병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동민은 이미 나무에서 벗어나 서 있었습니다. 묶인 상태에서 쉬지 않고 밧줄을 바위 모서리에 갈았던 겁니다.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동민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동민아, 덕수가 외쳤습니다. 동민은 덕수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도 부탁도 그리고 작별도.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민은 능선 아래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상당한 어깨에서 피가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절뚝이던 다리로 비탈을 내달리며 돌부리에 걸려 한번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놈들아, 여기다. 나 여기 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군의 횃불이 일제히 동민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능선 위로 올라오던 정찰대가 멈추더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민은 능선 비탈을 따라 동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왜군이 그를 쫓았어요. 횃불의 불빛이 하나둘 동민의 뒤를 따라 능선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의병들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밀고 자라 의심하고 나무에 묶어 놓았던 사람이 자기들 대신 적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동민의 외침이 한 번 더 들렸어요. 전보다 약해진 소리였지만 여전히 왜군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능선 위는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도 외침도 발소리도. 능선 아래로 사라진 동민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갈 뿐이었어요.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덕수의 손에서 칼자루가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한 발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그의 눈앞에서 동민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망 한 점 없이 맑았던 눈. 나무에 묶으라고 명령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 밧줄을 스스로 끊고 적에게 달려간 건 동민이었어요. 묶인 채로도 밧줄을 갈고 있었다는 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 쓸모를 찾아간 겁니다. 강노인이 덕수 옆에 서서 능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밀고자가 아니었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민을 의심하던 박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밧줄을 감았던 의병은 자기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핏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민의 피인지 자기 피인지도 모를 그 붉은 자국을 보며 그 손이 아까 동민의 팔을 묶었던 바로 그 손이라는 사실이 지금 비로소 실감나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동민이 남긴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못 내려가도 짐승은 길을 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서야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군이 동민을 쫓아간 사이 능선 위에 잠시 틈이 생겼을 뿐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동민이 벌어준 시간, 그것은 목숨과 맞바꾼 시간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어둠 속 동민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민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는 두 눈에 축축한 것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의병장은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나머지 24명도 무너집니다. 그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고 그 통증으로 간신히 눈물을 눌러 삼켰습니다. 능선 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동민을 쫓아간 왜군의 횃불은 동쪽 산자락 너머로 사라졌지만 나머지 포위망은 여전했어요. 서쪽과 남쪽 사면의 횃불은 미동도 없이 능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동민이 목숨으로 벌어준 시간은 왜군 정찰대 하나를 잠시 돌린 것에 불과했죠. 포위 자체는 한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의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의 형체를 한 절망이었어요. 누군가는 칼을 땅에 내려놓고 양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옆에서는 조총에 팔을 다친 의병이 벽처럼 서 있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스며나온 피가 바위 표면을 타고 검은 줄기를 그리며 흘러내렸어요. 이틀째 물 한 모금을 못 마신 몸이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침을 삼킬 수도 없었어요. 말을 하려면 갈라진 입술을 억지로 떼어야 했고 그때마다 입술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뱃속은 쥐어짜듯 비틀렸지만 토할 것도 없었어요. 여름밤이라 해도 산꼭대기 바람은 차가웠고 땀이 마른 옷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뼈까지 스며들었죠.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누구도 불을 피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순간 왜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능선을 떠돌았어요. 그 침묵을 깬 건 가장 나이 어린 의병이었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녀석이었어요. 낫 하나 들고 형을 따라 의병에 합류했는데 그 형은 낫 전투에서 조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형이 죽기 전에 그랬어요. 전쟁 끝나면 어머니한테 소 한 마리 사드리겠다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혼잣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멀리 퍼졌습니다. 소 한 마리. 전쟁이 없었다면 그까짓 게 뭐라고. 하지만 지금 이 능선 위에서 그 말은 영영 닿지 못할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거 보고 싶었는데. 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마당에 앉아서 손주놈이 뛰어노는 거 보면 된다고 생각했었소. 한 사람, 두 사람.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었어요. 논에 물대는 이야기,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비갠 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던 풍경. 전쟁 전에는 너무 흔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것들이 이 산꼭대기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가
이 능선에 남겨질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아끼듯 천천히 꺼내놓았고 들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덕수는 그 이야기들을 등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향한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돌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마주하면 자기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전쟁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고개를 돌려 웃던 모습이었어요. 가마솥 뚜껑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내의 볼에는 불빛이 비쳐 붉었습니다. 무심코 봤던 그 장면이 지금은 가슴팍에 못처럼 박혀 있었어요. 평생 산을 다니며 사냥감을 쫓아온 자신이 정작 아내의 그 마지막 웃음 앞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걸 이 능선 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강노인이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마른 손이 덕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대장, 사람들이 무너지기 전에 한마디 해주시오. 덕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의병들의 얼굴이 달빛 아래 하나씩 보였어요. 갈라진 입술, 움푹 꺼진 눈, 핏자국이 마른 이마. 하나같이 기진한 얼굴이었지만 아직 눈빛이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덕수는 그 눈빛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없소. 거짓 희망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산이 허락하지 않는 길은 없는 겁니다. 물도 없고 화살도 없소. 내일 해가 뜨면 외놈들은 올라올 거요. 의병들의 어깨가 더 처지지는 않았어요.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덕수는 한 박자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민이는 내려갔소. 우리가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제 몸을 던졌소. 그 아이의 시간을 여기서 주저앉아 흘려보낼 거요. 능선 위를 바람이 한 줄기 스쳐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닿은 것처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17살 의병이 먼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이 쓰러질 때도 놓지 않았던 그 낫이었어요. 박 씨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칼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1명, 2명, 바닥에 내려놓았던 무기를 다시 집어드는 손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움직였어요. 화살이 2대밖에 없는 의병은 그 2대를 가지런히 전통에 꽂았고 낫밖에 없는 의병은 낱날에 묻은 흙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죽을 준비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서 있겠다는 준비였습니다. 강노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서 맞겠소. 조용한 결의가 능선을 채웠습니다. 함성도 없고 맹세도 없었어요. 그저 무기를 다시 쥐는 손의 힘, 일어서는 무릎의 떨림, 서로를 한번 바라보는 눈빛.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칼자루를 다시 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덕수의 시선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숲 가장자리, 덤불과 바위 사이 어둠 속에서 2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옅은 푸른빛을 머금은 그 눈이 미동도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돌개였습니다. 아까 능선에 나타났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코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바람 속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산 아래 왜군 진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횃불 포위 속에서도 왜군의 함성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눈. 사냥꾼으로 20년을 살면서 셀 수 없이 마주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눈에서 짐승이 아닌 무언가를 느꼈어요. 돌개의 까만 눈동자 속에 능선 위 사람들의 지친 모습이 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민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못 내려가도 짐승은 길을 압니다. 덕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지만 눈은 돌개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짐승은 길을 안다. 동민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는 그저 의미 없는 유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돌개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말이 비로소 하나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덕수는 품속을 뒤졌습니다. 옷깃 안쪽에 접어 넣어두었던 작은 천 조각이 손끝에 닿았어요. 동민이 정찰에서 돌아와 보고했던 왜군 배치를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천을 펼쳤다가 뒤집어 빗면에 수추로 글을 끼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뭘 쓰는 거요? 마을에 보낼 편지요. 강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사방이 왜군으로 둘러싸인 이 능선에서 어떻게 편지를 보낸단 말입니까? 덕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돌개를 가리켰습니다. 강노인의 시선이 하얀 개에게로 향했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노인의 주름진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짐승이 내려갈 수 있겠소? 사람은 안 됩니다. 횃불 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개는 다릅니다. 산짐승 길을 알고 냄새로 사람을 피할 수 있소. 저놈은 사냥꾼 집에서 자란 놈이에요. 산을 모르는 짐승이 아니요. 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어요. 이것마저 실패하면 정말로 내일 아침이 마지막이 됩니다. 덕수는 편지를 다 쓴 뒤 천 조각을 가늘게 말아 가죽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개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돌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실룩거리며 다가오는 사람의 냄새를 읽고 있었어요. 땀과 피와 흙이 뒤섞인 냄새. 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채취. 돌개의 귀가 살짝 뒤로 눕는가 싶더니 다시 세워졌습니다. 돌개의 코에 닿은 건 낯선 냄새가 아니었어요. 산, 나무 껍질, 짐승의 가죽. 이 사람에게서는 산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전 주인의 손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었죠.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짐승을 쫓던 그 손. 돌아와서 돌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거칠고 따뜻한 손. 지금 다가오는 이 사람의 손에서 그 기억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돌개가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피와 숯과 산흙 냄새 아래 묻힌 그 사람 고유의 채취를 읽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어요. 덕수는 돌개의 목 아래에 가죽끈을 돌려 편지를 묶었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 손끝이 돌개의 털에 닿았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산꼭대기에서 만진 짐승의 털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거라. 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돌개는 고개를 들어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검은 눈이 달빛 아래서 젖은 것처럼 빛났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짐승과 사람이 소리 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돌개가 몸을 돌렸습니다. 뒷다리에 힘이 모이더니 앞발이 땅을 차는 순간 하얀 등이 어둠 속으로 쏘아져 나갔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사냥꾼의 개가 짐승을 쫓을 때 그러하듯 돌개는 숲으로 빨려들듯 사라졌습니다. 의병들이 숨을 멈추고 그 하얀 점이 어둠에 녹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가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지, 마을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지막 희망 하나가 네 발로 어둠 속 산비탈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돌개는 달렸습니다. 코끝에 바람이 갈라졌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수십 가지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소나무 수액, 젖은 이끼,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의 흙냄새, 그 사이사이로 낯선 것이 끼어들었어요. 쇠, 기름, 사람의 땀인데 산 위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냄새, 왜군이었습니다. 돌개의 몸이 본능적으로 낮아졌어요. 돌개의 발이 멈추었어요. 앞발을 낮추고 배를 땅에 바짝 붙였습니다. 오른쪽 귀가 돌아갔어요. 30발자국쯤 앞 바위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 쇠 갑옷이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섞여 있었습니다. 돌개의 코에 그 냄새가 진하게 밀려들었어요. 산 위의 사람들에게서 나던 피 냄새와는 다른 기름칠한 쇠와 낯선 음식 냄새. 돌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낮춰 덤불 아래를 기듯 지나갔어요. 발바닥이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발톱을 거두어 소리를 죽였습니다. 바위를 돌아 능선 서쪽 사면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아래쪽에서 횃불 하나가 흔들렸어요. 병사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돌개는 바위 그림자에 납작 엎드려 숨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병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돌개는 다시 움직였어요.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던 긴장이 풀리며 뒷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곳으로 향했어요. 바위 틈 사이 뿌리가 얽힌 경사면, 멧돼지가 몸을 비벼 만든 좁은 통로, 사냥꾼을 따라 수백 번 오르내렸던 산이 돌개의 발밑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익은 흙의 감촉, 코끝에 닿는 이끼와 고사리 냄새가 몸 깊은 곳에 새겨진 지도를 하나씩 펼쳐주었어요. 그런데 능선 아래쪽 왜군 진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횃불 여러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카이가 경계병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위망 서쪽 구간에서 하얀 짐승이 빠져나가는 것을 병사 하나가 얼핏 본 겁니다. 사카이의 눈이 좁아졌어요. 짐승, 이 산 중에 하얀 짐승이라. 그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카이는 아까 낮에 능선 위에서 사람들 사이에 흰 개 한 마리가 있었다는 보고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의병이 개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려 한다면 그 목에 묶인 것이 전령이 됩니다. 저 개의 목에 뭔가 묶여 있었다고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잡아라. 살아서 잡아라. 목에 묶인 것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카이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병사 넷이 횃불을 들고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가까웠어요.
15발자국. 돌개의 귀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발톱이 흙을 찍고 뒷다리가 몸을 밀었어요. 비탈을 가르는 하얀 몸 위로 나뭇가지가 스치며 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횃불이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나무줄기 사이로 갈라졌다 합쳐지며 돌개의 등 뒤를 쫓았습니다. 발소리가 넷, 쇠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죠. 무거운 발, 느린 발, 하지만 멈추지 않는 발이었습니다. 돌개의 뒷다리 근육이 한계까지 당겨지며 비탈을 찍었어요. 돌개의 코에 횃불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밀려들었어요. 매캐한 연기가 코 속을 쏘았습니다. 냄새로 방향을 읽어야 하는 돌개에게 그 연기는 눈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코끝이 얼얼해지며 바람 속에 섞인 다른 냄새들이 뭉개졌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분간이 흐려졌어요. 돌개는 본능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야 연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경사가 급해지며 발밑에 돌이 많아졌습니다. 앞발이 젖은 바위를 밟는 순간 미끄러졌어요. 몸이 옆으로 기울었지만 뒷발이 땅을 찍어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갈비뼈가 들썩일 때마다 목에 묶인 가죽끈이 조여들며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왜군의 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흥분은 짐승의 귀에도 읽혔습니다. 돌개의 하얀 털을 발견한 겁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빛을 받은 하얀 몸은 너무 잘 보였어요.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오소리,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였어요. 오소리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개의 몸이 냄새를 따라 움직였어요. 생각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이 이끄는 거였습니다. 사냥꾼을 따라 이 산을 누빌 때 수없이 맡았던 그 냄새. 주인이 오소리 굴을 찾을 때마다 돌개가 앞서 달리며 길을 열었죠. 바위 2개 사이로 몸을 비틀어 들어갔습니다. 양쪽 돌에 옆구리가 긁혀 아팠지만 이를 악물듯 입을 다물고 밀어 넣었어요. 바위 뒤편으로 빠지자 경사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없는 급경사, 나무 뿌리가 그물처럼 얽힌 비탈을 돌개는 4발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뒤에서 병사가 바위 틈에 몸을 넣으려다 갑옷이 걸렸습니다. 쇠가 돌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욕설과 함께 횃불이 바위 위로 넘어와 돌개가 지나간 흔적을 비추었지만 급경사 아래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갑옷째로 비탈에 발을 디뎠다가 미끄러져 나뭇가지를 움켜쥐며 매달렸어요. 다른 병사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돌개는 이미 비탈 아래로 20발자국 넘게 벌어져 있었죠. 그러나 추격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비탈 아래에서 다른 횃불이 보였어요. 포위망 순찰 병사였습니다. 사카이의 명령이 전달된 것인지 아래쪽에서도 숲을 향해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에서 쫓기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돌개의 코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왼쪽, 오른쪽, 사람 냄새가 양쪽에서 조여왔습니다. 가운데로 갈 수 없었어요. 오른쪽 바람에서 물 냄새가 났습니다. 계곡, 돌개는 망설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달렸어요. 발밑에 마른 낙엽이 사라지고 축축한 이끼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폭이 2걸음밖에 안 되는 좁은 물길이었지만 물살은 빨랐어요.
돌개는 한 박자도 멈추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배 아래를 적시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어요. 여름이라 해도 산속 계곡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물속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았어요. 냄새도 물에 씻깁니다. 돌개는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발바닥에 물속 자갈이 날카롭게 박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며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뒤에서 병사들의 횃불이 계곡가에 도착했습니다. 빛이 물 위를 훑었지만 돌개는 이미 계곡이 꺾이는 모퉁이를 돌아 바위 그늘 속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병사들이 갈라졌습니다. 둘은 계곡 위쪽으로, 나머지 둘은 아래쪽으로 흩어졌죠. 돌개는 바위 그늘에 웅크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옆구리가 파도치듯 들썩였어요. 혀가 늘어져 나와 입 밖으로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목에 묶인 가죽끈은 젖었지만 매듭은 풀리지 않았어요. 코끝에 아직 횃불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계곡물이 그것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돌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몸을 한번 털자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를 들었어요. 계곡 아래쪽 산이 끝나고 들판이 시작되는 곳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횃불이 아니라 아궁이 연기, 나무와 곡식이 타는 냄새, 마을 냄새였습니다. 돌개의 귀가 쫑긋 섰어요. 앞발이 물속에서 돌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향해. 산이 끝나는 곳에서 돌개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코끝에 닿는 냄새가 달라졌어요. 아궁이 연기, 집 냄새, 닭 냄새, 그리고 사람. 산 위에서 맡았던 피와 쇠 냄새가 아니라 밥과 땀과 흙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돌개의 몸에 새겨진 냄새였어요. 전쟁 전 매일 아침 주인을 따라 산에 올랐다가 해 질녘 돌아오던 마을의 냄새. 돌개는 마을 어귀 돌담 아래에 몸을 낮추고 멈추었습니다. 귀가 돌아갔어요. 왼쪽, 오른쪽, 마을 안쪽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쇠 냄새는 없었습니다. 왜군이 아니었어요. 돌개는 돌담을 끼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돌개를 발견한 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여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것이 움직이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개였어요. 하얀 진돗개. 온몸이 젖어 있었고 옆구리에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네 발로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에 뭔가 묶여 있었어요. 가죽끈에 감긴 천 조각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인이 달려가 강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강노인의 아내뿐이었어요. 강노인이 의병을 따라 산에 올라간 뒤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은 이 노파가 맡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 돌개는 우물가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코끝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주변 냄새를 읽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다가가 목에 묶인 천 조각을 풀었어요. 돌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낯선 손이었지만 이 손에서는 마을 냄새가 났어요. 위협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노파가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수추로 쓴 글씨가 비뚤어져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산에서 의병이 포위됐다는 것, 왜군의 배치를 알아내 달라는 것, 그리고 이계를 다시 보내달라는 것.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 산 위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노파는 마을 사람 대여섯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호롱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편지를 돌려 읽었어요. 누군가가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포위됐다면 물도 없을 거야.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개의 귀가 번쩍 섰어요. 남쪽, 마을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 그리고 그 발소리 사이에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돌개의 등 털이 곤두섰어요. 산에서 자신을 쫓았던 것과 같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기름칠한 쇠, 낯선 음식, 왜군이었습니다. 외놈들이 온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파가 재빨리 돌개의 목줄을 잡아 부엌 뒤편 장독대 사이로 끌고 들어갔어요. 돌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에서 나는 냄새가 적의 냄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독대 사이 좁은 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코끝에 된장과 간장의 짠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위로 왜군의 쇠 냄새가 겹쳐 들어왔습니다. 왜군 정찰대 6명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카이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얀 개를 찾으라는 명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집집마다 문을 열고 골목을 비추며 수색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맞섰습니다. 노파가 마당에 서서 병사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어요. 주름진 얼굴에 겁먹은 표정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겁 아래에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닥 의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사 하나가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돌개의 코에 쇠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5걸음, 4걸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돌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굳었지만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본능이 소리를 지르라고 했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눌렀습니다. 사냥꾼을 따라 짐승을 기다릴 때 배운 인내, 숨을 죽이고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감각이 지금 돌개의 몸을 돌처럼 굳히고 있었어요. 노파가 병사 앞을 가로막으며 물동이를 내밀었습니다. 물이라도 드시겠소? 병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물동이를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장독대 쪽을 한번 흘겨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돌개의 하얀 털에 묻은 흙과 이끼가 장독대 그늘 속에서 보호색이 되어준 겁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의 젊은이 둘이 뒷산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왜군의 눈을 피해 산기슭을 돌며 왜군 진지의 위치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져온 소식은 이것이었어요. 남쪽 숲 계곡이 갈라지는 지점의 포위망이 다른 곳에 비해 확연히 얇다는 것. 그곳에는 병사가 5~6명밖에 배치되지 않았고 횃불 사이 간격도 다른 구간의 2배는 넓었습니다. 왜군 정찰대가 빈손으로 마을을 빠져나간 뒤 노파가 돌개를 장독대에서 꺼냈어요. 돌개는 웅크렸던 몸을 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노파가 밥 한 덩이와 물을 내밀었어요. 돌개는 물부터 핥았습니다. 혀가 그릇 바닥을 긁을 때까지 물을 마셨어요. 산에서부터 달려온 몸이 물을 빨아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파는 새 천조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숲 포위망의 약한 지점, 병사의 수, 횃불 간격.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었어요.
노파의 손이 돌개의 목에 새 천조각을 묶었습니다. 마른 손가락이었지만 매듭은 단단했어요. 묶는 동안 노파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돌개의 귀에는 그 떨림이 들렸어요. 기도하는 것인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오는 체온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듭이 끝나자 노파가 돌개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마른 손바닥이었습니다. 돌개는 눈을 반쯤 감았어요. 오래전 주인의 손도 이랬습니다.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머리를 쓸어주던 그 손. 가거라. 부디.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돌개는 한 박자 머무른 뒤 몸을 돌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돌담을 넘는 하얀 등이 어둠 속으로 빨려들었어요. 다시 산이었습니다. 내려올 때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아까 계곡을 따라 내려왔으니 왜군이 그쪽을 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돌개는 코를 들어 바람을 일궜어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사람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쪽을 피해 동쪽 산등성이를 타기로 했어요. 앞발이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톱을 거두었습니다. 배에 밥과 물이 들어간 덕분에 아까보다 다리에 힘이 있었어요. 경사면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밟고 바위를 돌아 올라가는 길이 발바닥에 익었어요. 이 산은 돌개의 산이었습니다. 모든 바위의 모양, 모든 나무의 냄새가 몸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능선 중턱쯤 올라갔을 때 코끝이 찌릿했어요. 왼쪽, 바람 한 줄기에 실려온 쇠냄새. 산 아래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돌개의 몸이 순간적으로 낮아졌어요. 귀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 둘, 그리고 횃불 기름 냄새가 뒤따랐어요. 아직 불을 켜지는 않았지만 기름을 먹인 첫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돌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를 땅에 붙인 채 덤불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지만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병사 둘이 돌개에게서 10발자국 거리를 지나갔어요. 쇠 갑옷 사이로 배어나오는 땀 냄새, 가죽 신발이 흙을 밟는 소리, 하나하나가 돌개의 감각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병사들은 아래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을 쪽이었습니다. 아직도 개를 찾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지나간 뒤 돌개는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위쪽에서 냄새가 내려왔습니다. 능선 가까이 포위망 안쪽에 배치된 병사들의 냄새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냄새가 코끝에 줄줄이 이어졌어요. 아까 내려올 때보다 배치가 촘촘해져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포위를 강화한 겁니다.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었어요. 돌개는 멈춰 섰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으며 코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왼쪽 바람에서 쇠냄새, 정면 위에서 쇠냄새, 오른쪽 바람에서는 나무와 흙 냄새만 왔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바람이 등 뒤에서 불고 있어 오른쪽의 냄새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방향이었죠. 돌개는 오른쪽으로 우회했습니다. 천천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바위 하나를 돌 때마다 코를 들어 확인했어요. 20발자국을 옮겼을 때 바람이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냄새, 나무, 이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사람 냄새. 한 명, 멀었어요. 30발자국 이상. 이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개가 바위를 돌아서는 순간 앞에서 횃불이 번쩍 켜졌어요.
불과 5발자국. 병사가 부싯돌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순찰 교대를 위해 횃불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불꽃이 살아나며 돌개의 하얀 몸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병사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지며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돌개는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뒷다리가 땅을 찍고 오른쪽으로 튕겨나갔어요. 병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주변 병사들이 반응했습니다. 횃불이 둘, 셋, 돌개를 향해 몰려왔어요. 돌개는 능선 위가 아니라 옆으로 달렸습니다. 일부러였어요. 사냥감을 몰 때 주인이 가르쳐 준 것에 뒤집기였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끄는 것. 돌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병사 셋이 돌개를 쫓아 능선 서쪽으로 달려갔어요. 횃불이 흔들리며 숲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병사들이 자리를 비운 능선 동쪽에 틈이 벌어졌어요. 돌개는 서쪽으로 내달리다가 바위 뒤에서 급하게 방향을 꺾었습니다. 몸이 거의 옆으로 누울 만큼 급격한 회전이었어요. 발톱이 흙을 파며 나뭇잎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돌개의 코에 능선 위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피와 땀과 흙, 산 위 사람들의 냄새. 그 냄새를 따라 돌개는 동쪽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탈을 오르는 네 발에 마지막 힘이 실렸어요. 뒷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능선 위가 보였어요. 사람들의 윤곽이 달빛 아래 어둡게 떠올랐습니다. 덕수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래쪽 소란을 듣고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것이 비탈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덕수의 눈이 그것을 잡았어요. 돌개였습니다. 온몸에 흙과 이끼와 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네 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아까와 다른 천 조각이 묶여 있었어요. 돌개가 능선 위에 올라서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옆구리가 거칠게 들썩이며 뜨거운 숨을 토해냈어요. 그래도 꼬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덕수의 손이 돌개의 목에서 천 조각을 풀어냈습니다. 젖은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아 이빨로 끊었어요. 천을 펼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추로 쓴 글씨가 달빛 아래 드러났어요. 남쪽 숲, 계곡이 갈라지는 지점, 병사 대여섯, 횃불 간격 넓음. 덕수의 눈이 그 글씨 위를 2번, 3번 훑쳤습니다.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어요. 길이 있소. 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습니다. 의병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꺼져가던 눈빛에 무언가가 깜빡였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지만 체념은 아니었어요. 덕수가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남쪽 숲 포위망이 약하다는 것, 병사가 대여섯에 불과하다는 것, 횃불 사이에 빠져나갈 만한 틈이 있다는 것. 의병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숨을 멈추고 듣던 사람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강노인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글씨를 보는 순간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삐뚤어진 획 하나하나에 눌러 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예의였어요. 밤이 더 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시가 지나야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의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산 아래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왜군의 발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여름밤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축축해졌어요.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고 옷이 눅눅하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도 어느새 잦아들었어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인지 더 이상 신음할 기력조차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개는 능선 가장자리에 엎드려 코를 바람에 내밀고 있었어요. 귀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산 아래 왜군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어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실린 냄새는 여전히 쇠와 기름 냄새였지만 아까보다 옅었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계가 교대되면 발소리와 함께 냄새가 한번 진해졌다 옅어지는데 지금은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시가 지났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며 숲에 들이운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덕수가 일어섰습니다. 간다. 한마디였어요. 의병들이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무기를 챙기는 손에서 쇠가 부딪히지 않도록 천으로 감쌌어요. 부상자를 부축하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4명이 숨을 죽인 채 줄을 지었어요. 돌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코를 땅에 바짝 붙이더니 남쪽 숲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낙엽 하나 밟지 않는 발걸음이었어요. 덕수가 그 하얀 등을 따라갔습니다. 의병들이 그 뒤를 이었어요. 능선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경사가 시작되었어요. 마른 가지가 발 아래서 부러지려는 걸 느끼고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박이었어요. 가지 하나가 부러지면 끝이었습니다. 돌개의 코가 왼쪽으로 돌았어요. 15발자국 앞에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돌개는 멈추었어요. 뒷발이 땅을 누르며 몸이 낮아졌습니다. 덕수가 그 움직임을 보고 손을 들었어요. 뒤에 의병들이 얼어붙었습니다. 24명이 한꺼번에 숨을 삼켰어요. 숲속에서 24명의 심장이 동시에 벼락치듯 뛰고 있었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왼쪽 나무 뒤에 왜군 병사 하나가 서 있었어요. 등을 나무에 기대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돌개의 귀가 그 병사의 호흡 소리를 잡았습니다. 느리고 깊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개가 방향을 틀었어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그 병사에게서 최대한 멀어졌습니다. 발바닥이 이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덕수가 따랐고 의병들이 따랐습니다.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잠든 병사와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다시 벌어졌어요. 12번째 의병이 지나갈 때 부상자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부축하던 이가 허리를 잡아 겨우 세웠지만 그 순간 돌 하나가 비탈을 굴러내려갔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어둠 속에서 돌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병사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돌개의 귀에 그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병사가 깨어났어요. 횃불은 꺼져 있었지만 병사의 손이 칼자루로 갔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소리가 난 방향을 살폈어요. 돌개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본능이 몸을 움직였어요. 의병들과 반대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덤불을 박차며 일부러 소리를 냈어요. 바스락 바스락. 병사의 시선이 돌개 쪽으로 꺾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병사가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것이 개라는 걸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산짐승인가? 병사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돌개가 시선을 잡아두고 있는 동안 의병들은 소리 없이 한 명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의병이 병사의 시야를 벗어난 뒤에야 돌개는 방향을 틀었어요. 소리 없이 덤불 아래로 빠져나와 의병들의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피와 땀과 흙 냄새가 어둠 속에서 끈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 계곡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왔습니다. 편지에 적힌 바로 그곳이었어요. 횃불 둘이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격은 넓었지만 문제는 횃불이 밝아 어둠이 였다는 것이었어요. 그 빛 아래를 지나가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수가 멈추었어요. 돌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개가 코를 들었어요. 오른쪽 횃불 병사에게서 느린 호흡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왼쪽 병사는 발을 질질 끌며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돌개가 먼저 빛 아래를 지나갔어요. 배를 땅에 붙이고 기듯이 하얀 털이 횃불빛에 닿았지만 흙과 이끼가 범벅이 된 몸은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뒤따랐어요. 허리를 낮추고 숨을 멈춘 채 횃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의병들이 하나씩 빛 아래를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횃불빛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눈을 질끈 감으며 지나갔어요. 빛 아래 놓인 몸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왼쪽 병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마지막 3명이 아직 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부축한 둘과 뒤를 지키던 1명. 병사의 시선이 어둠 속 움직임을 스쳤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한 줄기 불며 횃불이 흔들렸고 빛이 순간 반대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찰나에 3명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의병들은 계곡 너머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횃불빛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1걸음, 2걸음, 10걸음. 포위망이 뒤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돌개는 의병들 앞에서 여전히 코를 바람에 내밀고 걷고 있었어요. 적의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발바닥이 쓸려 쓰라렸지만 내 발은 여전히 단단하게 땅을 짚고 있었어요. 숲이 깊어질수록 왜군의 냄새가 옅어졌습니다. 돌개의 코끝에서 쇠와 기름 냄새가 사라지고 소나무 수액과 젖은 흙 냄새만 남았어요. 귀를 세워도 뒤쪽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개는 그제야 걸음을 조금 늦추었어요. 하지만 코는 여전히 바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안전을 머리가 아니라 냄새로 확인했어요. 의병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한 발 한 발 숲을 지나갔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쓰러지려 하면 팔을 잡았습니다. 포위망을 빠져나온 뒤부터 사람들의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끊어지자 이틀 넘게 쌓인 탈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접히고 다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앞에서 걷고 있는 하얀 등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동쪽 하늘 끝이 옅은 남빛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여명이 의병들의 얼굴을 하나씩 비추었습니다. 핏자국이 마르고 흙이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 얼굴들이 빛을 받고 있었어요. 살아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숲 사이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덕수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의병들이 계곡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마셨어요.
이틀 만에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갈라진 입술을 적시고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마른 몸이 물을 빨아들이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조차 아까워 손바닥을 오므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누군가가 물을 마시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어요. 눈물이 계곡물에 떨어져 섞였습니다. 옆에 있던 이가 등을 두드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개도 계곡에 코를 박고 물을 핥았어요. 혀가 수면을 찰싹찰싹 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한참을 마시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코를 들어 바람을 맡았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실린 냄새. 사람, 여럿. 하지만 쇠 냄새가 아니었어요. 피와 땀과 쑥 냄새. 산에서 나는 사람 냄새였습니다. 돌개의 귀가 팽팽하게 섰어요. 꼬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위험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숲 사이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의병이었어요. 다른 부대였습니다. 창과 활로 무장한 30여 명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선두에 선 사내가 덕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윤 대장 아니시오? 살아계셨소? 덕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류한 부대의 의병장이 덕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뼈가 만져질 만큼 야윈 어깨였습니다. 의병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다가왔어요. 악수 대신 서로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듯 힘껏. 합류한 부대에서 물과 주먹밥이 건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받아 입에 넣는 의병들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밥알이 혀 위에서 풀리며 퍼지는 단맛에 씹을 힘도 없어 그대로 입안에서 굴리기만 하는 이도 있었어요. 17살 의병이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반쪽을 형이 쓰러졌던 산 방향으로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전쟁은 산 사람에게만 밥을 주지만 이 아이는 죽은 형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던 겁니다. 박 씨가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동민을 의심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덕수는 주먹밥 하나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쌀과 소금과 깨의 냄새. 평범한 밥 한 덩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건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선에서 밧줄을 끊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던 동민의 등이 떠올랐어요. 돌아보던 눈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나무에 묶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달려간 겁니다. 밀고 자라는 누명을 벗지도 못한 채 적에게 뛰어든 23살짜리 젊은이. 결백을 증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덕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입안에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최동민.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이 그 석자를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이 밥 한 덩이의 무게가 그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덕수가 주먹밥에서 한 조각을 떼어 돌개 앞에 놓았습니다. 돌개가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더니 한 입에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눈에 새벽빛이 비쳤어요. 덕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돌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마에서 귀 뒤까지 천천히. 하얀 털 사이로 흙과 이끼가 묻어났지만 그 아래 체온은 따뜻했어요. 손끝에 전해오는 그 온기 앞에서 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어요. 의병장은 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체온이 그 벽을 허물었어요.
눈물 한 줄기가 흙 묻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사람은 못 내려가도 짐승은 길을 안다고 했던 그 말이 이 짐승의 등을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동민이 남긴 한마디가 24명의 목숨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어요. 동민이 뿌린 씨앗을 돌개가 물고 달린 겁니다. 강노인이 계곡가에 앉아 아내가 쓴 천조각을 펴들고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어요. 글씨가 아니라 그 글씨를 쓴 손을 만지는 것처럼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여전히 이 땅 곳곳에 있었고 내일이면 다시 칼을 잡아야 했어요. 능선에서 함께 싸운 30여 명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건 24명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씩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들은 잊히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그 이름들도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새벽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동료의 팔을 잡을 수 있었어요. 새벽빛이 숲을 밝혔어요. 의병들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개가 앞서 걸었어요. 코끝에 아침 바람이 닿았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 냄새, 흙 아래 깨어나는 벌레 냄새, 멀리서 불어오는 바다 냄새가 코 안에서 하나씩 갈라졌어요. 쇠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무와 흙과 바다가 섞인 냄새가 바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오래전 주인을 따라 이 산을 오르내리던 날들에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귀에는 뒤따라오는 24개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느리지만 하나도 멈추지 않는 발소리. 돌개는 그 소리를 등 뒤에 두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쓸려 쓰라렸지만 내 발은 여전히 단단하게 땅을 짚고 있었어요.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하얀 털을 쓸고 지나갔어요. 돌개는 코를 들었습니다. 바람 끝에서 마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궁이 연기, 집 냄새, 사람 냄새. 돌개는 그 냄새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길을 돌개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이 씨앗을 심고 한 마리의 개가 4발로 걸어서 낸 길. 그 길 위에 24명의 발자국과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4발로 포위망을 뚫은 돌개, 그리고 누명을 쓴 채 동료를 살리러 어둠 속으로 달려간 돈민. 이 땅을 지킨 건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과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계신 지역과 함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랑야담이었습니다.